여러분, 언제부턴가 마트에서 장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카트가 꽉 찼는데 왜 이렇게 휑하지? 아니, 뭐 산 것도 없는데 벌써 10만 원이야? 계산대 앞에서 다들 똑같이 말하죠.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사이에는 꽤 큰 괴리가 있죠. 경제는 우리가 뉴스로 보기 전에 일상에서부터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신호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자꾸만 내려가고 있다는 뉴스,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2% 가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했던 전망이 불과 몇 달 후 25년 봄이 되자 1% 초반대로 뚝 떨어졌어요. 여름에는 1% 이하로 낮아졌죠. 왜 이렇게 빨리 식어버렸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순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경제의 엔진을 멈추게 만든 건 규모가 너무 커서 되돌리기조차 어려운 요인, 바로 인구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먼저 경험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갑자기 멈춰서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온갖 분석을 내놓았어요. 어떤 학자는 일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꼽았고, 또 다른 학자는 일본인들의 지나친 절약 습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민족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학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들의 분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할 것 없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재패니피케이션이라고 부르는 일본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학자들은 단순한 핵심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망한 게 아니라 일본의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이죠. 이때부터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생산 가능 인구라는 개념인데요. 15세부터 64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나라 경제는 어김없이 저성장의 늪에 빠지더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죠. 실제로 유럽도 1990년 초부터 출산율이 무너졌고, 그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된 2012년쯤부터 경제 활력이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 후반까지 출산율을 2.0 가까이 유지했어요. 이 차이는 곧 경제 성장의 차이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유로화가 달러를 위협할 것이다, 유럽이 새로운 초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었죠. 실제로 유로화가 처음 나왔을 때 달러 대비 환율이 1.35에서 1.45까지 치솟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산 가능 인구가 낮았던 유럽의 경제는 그 후 16년 동안 고작 10%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반등할 인구 기반을 유지했고, 같은 기간 무려 90% 가까이 성장했어요. 거의 10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 것이죠. 겉으론 정책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젊은 층의 숫자가 성장 격차의 거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바로 올해 2025년부터 이 인구 문제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막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들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갑자기 뚝뚝 떨어져 왔던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1%만 넘어도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었다면 일자리 경쟁이 덜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물음이에요. 사람이 적으면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진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왜 여전히 청년 실업이 심각한 걸까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가리고 있다거나 채용 감소에 관한 문제는 논외로 해도 청년 실업 문제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다음 두 가지 요인도 들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점이에요.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자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면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들의 투자가 대거 미국으로 향했죠.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첨단 산업의 일자리는 고액 연봉의 일자리들인데 이게 국내가 아닌 미국 땅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두 번째 요인은 소비 시장의 위축입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 단순히 노동력만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가장 강력한 소비층도 함께 사라집니다. 젊은 층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사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소비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시장 전체가 활력을 잃고 그러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결국 일자리도 함께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경제 전체가 속도를 잃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이 인구라면 물가를 흔드는 근본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이해하려면 화폐의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지폐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종이돈의 탄생은 어떤 정책 논의에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해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로 스웨덴에서 말이죠. 과거 17세기 스웨덴은 지금과 다르게 가난해서 화폐로 구리판을 썼는데 문제는 이 크기가 거의 도마 수준이었습니다. 10 스웨덴 달러 무게가 20kg 가까이 나갔으니 이건 화폐라기보다 엿기에 가까웠죠. 당연히 사람들이 불편해했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민간은행 금고에 맡기고 종이로 된 보관증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종이 화폐는 일상의 편리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종이는 너무 가볍고 만들기 쉬웠어요. 은행들은 실제 구리보다 더 많은 종이를 찍어냈고 결국 물가가 급격히 뛰어오르는 초기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폐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과도한 화폐 발행은 곧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의 씨앗도 함께 심어진 것이죠. 역사적으로 종이 화폐가 발명된 그 이후 인류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시달려 왔습니다. 다만 지난 40년은 조금 특별한 시기였어요. 세계 곳곳의 생산 기지가 하나로 묶이면서 값싼 노동력과 저렴한 원자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이 물가 상승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환경이 이제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기본값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노령화가 심각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1달러에 1,000원대였던 환율이 이제는 1,300원을 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심지어 1,400원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전부 그동안 원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 이건 특히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모아서 은퇴했는데 물가가 4배 오르면 실질적인 구매력은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런 불안정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선진국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화가 만들어낸 저비용 시대였다는 점이에요.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를 활용해 생산비를 낮출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소비자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죠. 문제는 이 세계화 시대가 이제 빠르게 끝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어요. 예전에는 인건비가 미국의 17분의 1밖에 안 되는 베트남 같은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결국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게 정상인 것이 되죠. 이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살펴볼까요? 미국이 한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를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뜨겁게 돌아가면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면서 물가가 오르기 쉽죠. 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경제가 위축되어 있어서 같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세 정책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하고, 관세 정책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서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유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은 주요 산유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70 이하 수준에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낮으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전략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대부분의 산유국들이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유가가 이미 $90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70 미만의 유가가 유지되는 동안 이 나라들은 구조적으로 큰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해요. 예전처럼 저유가로 미국 셰일 업체를 흔들어서 경쟁자를 제거한다는 방식이 통할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셰일 산업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됐고, 과거처럼 $60 중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대거 도산하는 시장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산유국 입장에서도 오래 버텨야 하는 저유가 전략의 유인이 약해졌고, 미국 역시 지금처럼 유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유가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끝나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은 확실하죠. 시기의 문제일 뿐, 인플레이션 재발은 거의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동산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때에는 부동산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강력하게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 하나 있죠. 바로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는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풀 수 있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부동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약할 때 대략 2% 정도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좋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3%를 넘어가면서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실물 자산에 압박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분산할 방법으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인류가 2000년이 넘게 화폐로 사용해온 자산이에요. 종이화폐가 등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금화나 은화를 진짜 돈으로 믿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금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어요.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불안정해질 때마다 우리는 금값 변동에 주목해왔죠.
금이 많으면 호랑이도 제때 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의 가치는 오래전부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우월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자산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입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방어가 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서 달러 예금의 이자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영원한 건 없죠. 전문가들은 이런 달러 강세 기조가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하는 경우라면 원자재 관련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금광회사나 원자재 기업의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인플레이션 대비 전략 중 하나예요. 다만 이런 자산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가져가면 위험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기를 겪고 있어요. 가계부채 하나만 봐도 GDP 대비로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큰 위기를 겪었죠. 예를 들어 스웨덴은 금리를 올려서 집값 거품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아 위기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거의 파탄 직전까지 갔죠. 우리나라도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인데 가장 막내가 아직 51세밖에 안 됐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베이비붐 세대보다 10년 정도 젊은 셈이죠. 이 말은 곧 한국은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소비자이자 저축자 집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있죠. 사실 미래 세대를 놓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논외로 두고 보자면 보험료율이 9%에서 점진적으로 13%로 올라가면서 강제 저축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겠죠. 제대로 활용된다면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 기회의 시간은 3년에서 길어봐야 15년 정도예요. 이 시간 동안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고 반대라면 기회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위기가 더 자주 찾아오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에 몰빵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일시적인 위기가 영구적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투자, 소득, 능력은 다양할수록 살아남습니다. 다양성을 갖추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결국 전반적인 돈의 원리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그냥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의 미래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과거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듯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것입니다.